자, 오늘은 그 42차시 우리 교과서 144에서 147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요거 하기 앞서서 제가 대학교 때 그 과제를 했던 거 하나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A뿔 받았습니다. 요 철수와 영희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죠. 저기 민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민수가. 자, 1번, 2번, 3번. 몇 번 경로로 가야 민수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1번 경로죠. 왜냐면 요게 최단거리이긴 한데 요렇게 가면 요만큼 달려가고 요만큼 수영해야 돼요. 그래서 달리는 게 더 빠르니까 달리는 걸 좀 더 길게 하고 수영하는 걸 좀 짧게 하는 경로 중에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파동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경로 중에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르고요. 그냥 자연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파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안 신기하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물론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것을 제가 뺏겨서 재현한. 물론 출처를 다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맴돌이 전류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요거는 이제 유도 전류의 일종이고요. 그 자유로 드롭의 브레이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석을 그냥 자유낙하시키면요, 빈 공간에 자석이 움직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요. 그러면 그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9.8m/s 제곱으로 자유낙하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기장이 생기지만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안 생기니까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자유낙하합니다. 근데 얘를 구리관 속에 떨어뜨리면요,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전기장이 생기거든요. 원 형태에. 근데 그 지점 그 공간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구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맴돌이 형태, 소용돌이 형태죠. 맴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관을 둘러싸고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이걸 맴돌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차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에 나무 막대를 위에 고정시키고 여기에 네오디듐 자석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과는 이제 달랑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굴절차입니다. 그때 이 사기 당한 것 같은 게 요 차를 5,0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밥값이 3,000원 정도 했었는데 여기가 대학교 근처에 문방구에서 샀는데 그 되게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팔리던 그런 거였는데 가격표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얼마야 물어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살짝 내 눈치를 보더니 5개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 군데 문방구를 둘러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렀다. 지금으로 쳐도 5,000원에도 되게 비싸죠. 모터 하나랑 그냥 그것이 뭐야, 건전지도 심지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 하여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무 도막을 잘라서 여기 네오디듐 자석을 붙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종이 같은 걸 몇 개 맞대어 가지고 높이를 이제 바닥과 다일랑말랑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구리판이 있는 곳과 종이가 있는 곳을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 낙하시켜 보면 얘는 맴돌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근데 얘는 맴돌이 전류가 흐르니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력이 느린 매질, 이건 속력이 빠른 매질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의 경계면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은 브레이크가 안 걸리죠. 이쪽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굴절이 되게 됩니다. 자, 아이디어 출처는 이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선생님이고요. 훌륭하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실험한 것을 영상으로 찍은 걸 보여주도록 할게요. 20대 초반에 옥성 안에 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찍은 모습인데 여기가 높이가 높은 쪽이고 여기가 높이가 낮은 쪽입니다. 빠르죠? 제 손 맞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평면에 이제 평평한 바닥에 놓고 이제 모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키워진 거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바퀴가 여기 네오딘자에서 여기 있으면 여기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그래서 슉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이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면 굴절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고 구리판으로 길을 만들어서 광통신의 원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되게 완만하게 얘를 쏘면 얘가 이제 전부 반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반사되죠. 그래서 이걸로 길을 이렇게 막 만들면은 여기 전반사 하면서 마치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이동하듯이 이게 굴절차가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주는 이유는 굴절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처럼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동은요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휘어져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휘어지고 그 휘어지는 경로가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두 점을 잇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파동의 굴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속력 차이 때문에 이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꺾이는 이 각도와 이 속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몇 가지 용어가 필요한데요. 자, 이 V1, V2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파동의 전파 속력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 그리고 매질 1에서의 속력, 매질 2에서의 속력이고, 요게 그 두 매질의 경계면입니다. 자, 여기 법선은 뭐냐면 매질의 두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에요. 그래서 이 법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굴절이나 전반사에서 각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법선과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 사이의 각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사하기 때문에 이걸 입사파라고 그러고요.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이죠. 요거는 이제 굴절에서 들어가는 파동이죠. 그래서 요거를 굴절파라고 하고 요 굴절파의 경로와 법선 사이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굴절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속력이 더 빠르겠어요? 예, V1이 더 빠른 겁니다. V1이. 자, 근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굴절의 법칙이 있어요. 예전에 그 수리물리 논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적분 문제였는데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여러 경로, 임의의 경로를 설정해 놓고 이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결과가 바로 굴절의 법칙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 최단 시간에 걸리는 경로하고 관련된 식을 적어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가 돼요.
그러면 이 식 한번 볼게요. 자, V1하고 V2는 이 상황에서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질 1에서의 속력 다 똑같잖아요. 매질 2에서의 속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수고요. 그다음에 세타1은 법선과 이 입사각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럼 얘는 0에서 90도까지만 가능하죠. 얘도 0에서 90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세타가 클수록 사인 세타도 크죠. 그럼 이 둘 중에 지금 누가 더 커요? 세타1, 세타2 중에서?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사인 세타1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성립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고요. 그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어떻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방금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더불어서 요 매질 1에서의 전파 속력은 지난 시간에 배웠다가 까먹었겠죠? 살쪘죠? 람다1 F1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람다2 F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안 변합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질 1과 매질 2에서 파장은 다르겠죠? 어디가 더 깁니까? 매질 1에서의 파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걸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 각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력의 차이도 더 크다.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예전에 많이 냈던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해봐라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까먹었겠죠?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 그건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빠르죠? 그러면 파동을 전달하는 속력도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낮에는 땅이 빨리 가열되어서 땅 쪽이 온도가 높죠.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고온이에요. 그래서 얘가 꺾일 때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고 속력이 달라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져야 됩니다. 온도가 점점 내려가니까 속력이 느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굴절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서술형 답안에는 이제 완벽하려면 결국 고온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굴절이 된다. 이런 이제 그런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야지 이제 완벽한 답안이 됩니다. 그럼 반말은 쥐가 드는 이유가 밤에는 땅이 빨리 또 식습니다. 그래서 땅 쪽이 온도가 낮고요.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고온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더 빠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법선과 이루는 각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땅 쪽으로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높은 건물에서 낮에 하고 밤의 경우에 이제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낮보다 밤에 뭔가 좀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있다라고 치요. 아파트에. 그리고 여기에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그러면 낮에는 여기서 난 소음이 이렇게 하늘로 퍼져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잘 못 가요. 근데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멀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좀 더 소음에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이 굴절 중에서 특별히 빛의 굴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굴절할 때는 하나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항상 굴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일부는 굴절하고요. 그러니까 투과하는 거죠. 또 일부는 반사를 합니다.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의 파동이 가서 70이 굴절하면 30은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 법선과 입사하는 파가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1 프라임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가 이제 굴절각이 되겠죠. 그럼 일단 반사의 법칙 성립합니다. 요 파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파동도요. 세타1하고 세타1 프라임이 같아요. 이건 왠지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걸 더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래요. 반사의 법칙.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 빛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성립됩니다. 이거는 모든 파동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타 1, 세타 2 중에서 누가 더 크죠? 세타 1이 더 크죠? 속력 어디가 더 빨라요? V1이 더 빠르죠? 근데 진동수는 같고요. 파장은 누가 더 길어요? 예, 람다 1이 더 깁니다. 이까지는 똑같죠? 근데 빛의 경우에는 다른 파동들과 다르게 특별한 속력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라는 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소리는 그렇게 대표할 만한 속력이 없죠. 뭐 15도씨 1기압에서 소리의 속력을 우주의 표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 지구에서만 그렇게 표준을 잡을 수 있죠. 우주의 표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우주 전체의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변에 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 상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몸 예, 이렇게 됩니다. 이 빛의 경우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빛의 경우에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라는 좀 특별한 속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값들 있죠, 요 값들. 요 값을 각각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굴절률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요게 매질 1에서의 굴절률, 이게 매질 2에서의 굴절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절대라는 말을 빼고 그냥 굴절률이라고 하면 이 절대 굴절률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분명히 C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1보다 큽니다. 항상 1인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공. 예,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입니다. 예, 왜냐하면 진공에서의 속력이 C잖아요. 그러니까 C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기는 굴절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공기는 굴절률이 1.0003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나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기 중의 빛의 속력은 대략적으로 그냥 진공에서 빛의 속력으로 두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비슷하니까. 물은 어느 정도 되느냐? 답을 미리 알려주는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은 다음 주 되면 까먹겠죠. 실험할 때 이걸 찾아야 되는데 물의 굴절률은 1.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의 굴절률은 유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략 1.5 정도 됩니다. 유리의 굴절률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비율로 이제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굴절률이라는 값은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크죠. 속력의 역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의 대소관계하고 굴절률의 대소관계는 거꾸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매질 1과 매질 2 중에서 굴절률은 어디가 더 크겠어요? 예, 매질 2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작은 쪽이 굴절률로 치면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경우에는 이제 굴절률을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별도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 굴절의 법칙하고 같은 말이에요. 빛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굴절률을 정의 내려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의 경우가 아니어도 모든 파동에 대해서 굴절률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게 만든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질 1의 굴절률을 그냥 1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n1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매질 1의 굴절률을 1로 둘 수 있죠. 그러면 이 n1분의 n2라는 값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n1이라고 두고 이걸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 굴절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공에 대한 그 물질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그래서 진공은 굴절률 1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결국에 진공에 대한 이제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이제 보면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빛의 경우에는 절대 굴절률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을 제외하고는 굳이 굴절률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상대 굴절률을 정의해서 내릴 수 있는데 요거는 참고만 하고요. 시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요거까지 뭐 너무 깊게 파지 마세요. 자, 그럼 굴절과 관련된 자료들을 몇 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과서 144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요는 그 파도가요. 한번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는 해안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옵니다. 그잖아요. 생각해보면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해안선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도는 해안가로 다가오면서 해안선과 나란해지는데 그 이유를 굴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안가로 다가오게 되면 수심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수심이 얕아집니다. 그럼 파동의 전파 속력은 느려지게 되죠. 수면파의 전파 속력은. 왜냐하면 바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바닥과의 마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느려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질의 경계면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잡아봐서 만약에 이렇게 오는 파동이 있다고 쳐.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이 해안가로 올수록 속력이 느려지니까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녀석도요. 그럼 해안가로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느려지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결국에 해안가의 수직으로 꺾이는 방향으로 이게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굴절이 될 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 임용고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각도를 하나 잘못 봐가지고, 근데 제가 그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파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면이 뭐냐면, 참고로 이 파면이 해임보다 더 센 겁니다. 이 파면은 잘리면서 연금도 안 줘요. 근데 해임은 자르긴 자르는데 연금은 줍니다. 그래서 해임돼서 나오면 해하고 웃잖아요. 연금은 받으니까. 미안하다. 이 파면은 뭐냐면 뭐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이런 식으로 위상이 같은 점을 전부 다 이렇게 이은 면입니다. 이 위에서 바라보면 선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마루라고 칩시다. 마루라고. 그럼 이 파면과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질 1에서의 파장이에요. 그럼 이게 매질 2에서의 파장이에요. 그럼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매질 1이 더 빠릅니다. 매질 1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동은요, 항상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파동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면, 자, 법선과 이루는 각이 IR 중에서 어디가 더 큽니까? I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이게 왜 틀렸냐면, 제 기억에 각도가 이걸로 안 주어지고 요 각도로 주어졌던 것 같아요. 요 각도. 요 각도가. 근데 요 각도가 잘 보면 요 삼각형에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 합치면은 90도죠.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 합쳐서 90도니까 이 각도가 결국에 이 각도예요. 근데 제가 이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이게 이 각도가 아니고 이제 이 각도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거꾸로 생각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다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0.5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게 1.5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그냥 이런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쉬운 문제에서 의외로 틀려요. 왜냐하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고 다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 풀 때 제대로 완벽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수를 올리는 게요, 사실 어려운 문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실수를 줄이는 게 실제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실수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 요소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요 파면으로 하는 방법과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하는 방법 둘 다 여러분 좀 알아두십시오. 다 됐고요. 이건 뭐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 실험에서 해볼 건데요. 저는 실험에서 보통 반원형 물통을 쓰거든요. 이 반원형 물통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반원형 물통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선과 이루는 각,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재문되거든요. 근데 실험할 때 이렇게 빛을 입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반원형 물통을 쓰면은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을 향해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질의 경계면이 이거니까 요게 법선이 돼요. 그래서 입사각도 0도고 굴절각도 0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든지 간에 입사각이 0도가 되면 굴절각은 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V1분의 사인 0도는 V2분의 사인 0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인 0이 0이니까. 그래서 요 굴절을 이 부분에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요 반원형 물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각도 해가지고 식 넣어갖고 물의 굴절률을 계산해보는 이런 실험을 해볼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실험 장치는 친절하게도 요 법선을 0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각도기는 여기가 0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루는 각도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숫자를 잘 해석해서 그 각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파동의 굴절 현상이 활용되는 예, 그리고 이걸로 설명되는 현상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모이죠. 좀 모이는 이유가, 자 보세요. 요게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요게 법선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공기는 진공이랑 거의 매한가지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더 커야 돼요. 각도가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자 보세요. 매질의 경계면이 요거예요. 그럼 그게 수직인 게 법선이 요렇죠. 그럼 요것도 공기 쪽이 각도가 커야 되잖아요. 공기 쪽이.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이죠. 자, 매질의 경계는 이번에 여기가 요래요. 그 다음에 법선이 요거 수직이니까 요렇게 되죠.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공기 쪽이 더 커야 되죠. 요쪽이 더 작아야 됩니다. 공기 쪽이 속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휘게 되고요. 매질의 경계면이 요렇죠. 법선이 요렇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공기 쪽이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요거보다 공기 쪽이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게 렌즈의 원리, 역시 굴절이고요. 자, 요것도 학력 평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력 평가에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고, 이 매질 1하고 매질 2 중에서 누가 속력이 더 빠르냐, 파장이 누가 더 기냐, 굴절률이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물속에 잠긴 자신의 발이 생각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보다.
예, 그 이유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세요. 사실 여기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사된 빛이요. 우리 눈으로 향하던 빛은요. 향하던 빛은 우리 눈에 못 가고 이렇게 꺾여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보다 살짝 위로 간 빛이 꺾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인식을 못해요. 모든 빛은 직진해서 온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직선을 쫙 껐을 때 여기서 온 것처럼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파동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 보면 법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어디가 더 커요? 위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공기 쪽이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빛의 속력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도 굴절 현상이에요. 자, 제가 좀 과장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래 위층을 나눠요. 아래 위층을. 그러면 사막이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공기가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속력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온 빛은 법선과 이루는 각이 아래쪽에서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 각도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빛이. 근데 요 빛이요 하늘에서 온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럼 여기도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막 또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니까 이 빛이 막 일렁거릴 거예요. 그래서 파란 빛이 막 일렁거리니까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치 오아시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동구에서 한번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저녁 무렵에 그 동구에 가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늘 위에도 배가 거꾸로 떠 있는 것처럼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때는 이제 바닷물이 찹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차가워요. 위쪽이 상대적으로 뜨겁죠. 그럼 경계를 이렇게 내어보면 이렇게 배에서 온 빛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뜨거우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위로 갈수록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빛이 직진해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빛이 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가 마치 거꾸로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 신기루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굴절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했네요. 이따 매질 A와 매질 B에서 속력과 파장, 진동수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시커먼 선하고 시커먼 선 혹은 밝은 선하고 밝은 선 요 사이의 거리가 매질 A에서의 파장이 되겠죠. 그리고 매질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시커먼 선과 시커먼 선 사이 혹은 밝은 선과 밝은 선 사이가 파장이 돼요. 그러면 람다 A하고 람다 B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지금? 람다 A가 더 길죠. 그러면 요 녀석의 진동수는 어차피 같을 거 아니에요. 진동수는 같으니까 요게 각각 속력이 되죠. 속력이 누가 더 빨라요? A 쪽에서 더 빠릅니다.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요 진행 방향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여기 파면 중에서 여기 딱 꺾여서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그럼 이게 파동의 진행 경로입니다. 파동의 진행 경로. 그러면 이제 법선을 이렇게 그어봐요. 법선을 그어보면 파동의 진행 경로하고 법선이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세요. 요걸 세타 A, 요걸 세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 A, 세타 B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세타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니까 VA분의 사인 세타 A는 VB분의 사인 세타 B니까
세타 A가 더 크면 VA가 더 크겠죠. 이렇게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한번 보면 얘는 지금 매질의 경계면이 요래요. 그죠? 법선 그어 볼게요. 법선은 요래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어디가 더 커요? 예, 매질 2가 더 크죠. 그래서 속력을 비교해 보면 V1하고 V2 비교해 보면 V2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럼 A, B 중에서 속력이 더 빠른 쪽이 어디예요? A죠. 그래서 매질 2가 A고 매질 1이 B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기억 보면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죠. 파장이 짧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그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은 걸로 판별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로 판별하면 됩니다. 자, 이는 여차저차해서 B가 아니라 A였죠. A였고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속력이 더 빠르니까 파장이 더 길겠죠. 진동수는 어차피 매질이 달라져도 똑같고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 예.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고요. 예. 잘들 자구만. 예. 자, 2024년 6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1, 2,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한다. P가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1, 세타2이고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3, 세타1이며 3에서 1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2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저것 물어보겠는데 좀 보자마자 우선 각도 비교해서 속력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 1에서의 속력을 V1, 매질 밑에가 매질 2죠. 매질 2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합시다. 자,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속력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예, 2에서가 더 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하고 3도 비교해 볼게요. V2하고 V3 백신이죠. 예. V3 자, 이 각도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래 됩니다. 자,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1보다도 2가 크고 3보다도 2가 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일단 2가 제일 큰 건 알겠는데 1하고 3은 비교가 안 돼요. 아, 다행히도 근데 여기 1하고 3의 경계도 있네요. 1하고 3. 그러면 요 차이로 V1하고 V1이 아니죠. 백신이죠. V3하고 V1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비교해 보세요.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래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단 V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V1이고 그 다음에 백신이 제일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굴절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굴절률은 거꾸로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장은 요 순서대로가 또 되겠고 진동수는 전부 다 같습니다. 물어보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1에서가 2에서보다 속력이 느리니까 짧은 거 맞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P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1에서가 2에서 이렇게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예, 3에서보다 크다 맞죠? 눈이 침침해가. 근데 디귿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세타3가 세타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다단계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1하고 2, 그 다음에 1하고 3 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요 각도는 같아요, 지금. 요 각도는. 그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1보다도 2에서 속력이 빨라요.
그리고 1보다도 3보다도 또 2에서의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각도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비교를 해볼게요. 자 1하고 2 사이의 차이는 요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각도는 요만큼 차이, 이 속도 차이에 비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2하고 3 사이는 요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 사이에는 요 속력 차이만큼 각도의 차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얘보다 큰데요. 요만큼에 비례해서 크고요. 얘도 얘보다 큰데 요만큼에 비례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크겠죠. 더 많이 크니까 세타2하고 세타3를 비교해 보면 세타3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2도 세타1보다 크고 세타3도 세타1보다 큰데 그 차이가 이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세타2보다 세타3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질문 때문에 굴절 전반사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끝난 줄 알았죠?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동아리 시간에 좀 하기 좋은 실험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바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여기 소리 발생기나 신호 발생기라고 앱을 검색해 보면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이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스피커에 연결하고 이제 여기 데시벨을 측정합니다. 잠깐 이게 이거 소리가 안 나오노? 이 소리 꺼놨는가? 안 꺼졌는데? 내가 껐나? 내가 껐나 보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난다고 상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이죠? 풍선을 넣었더니. 요거는 이제 헬륨이 들어간 풍선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귀로 들어봐도 소리가 확연히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콜라를 새로 사가지고 뚜껑을 안 열은 채로 풍선을 씌운 다음에 막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탁 따니까 이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수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굉장히 실험 결과를 보기 어려워서 굉장히 조용한 집에서 밤에 실험을 했습니다. 요건 기로는 차이가 못 느껴지고요. 풍선을 갖다 대면 숫자가 커지는 거 보입니까? 아까와 다르게 사이에 집어넣으면 34에서 41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풍선을 넣었다 뺐다 해도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파동이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동수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 풍선을 넣었을 때는 소리가 커졌고 헬륨을 넣었을 때는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그 이유가 굴절로 설명이 돼요. 요 분자량이 이렇습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이 28.84예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01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더라도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을 보면 공기에서의 각도가 더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모이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반면에 헬륨은 분자량이 공기가 28인데 헬륨은 4예요. 그래서 헬륨에서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헬륨 쪽이 더 커져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헬륨은 이 결과가 잘 보이는 이유가 28하고 4, 거의 7배 차이 나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잘 안 보였죠? 그 이유가 2배도 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헬륨은 잘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분석해서 보고서에 쓰면 이제 좋은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